네, 안녕하세요. 토토쌤입니다. 여러분들 그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는지요? 그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연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말이 되면 그 흔히들 이제 시간이 그 화살같이 이렇게 쏜살같이 지나간다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느덧 벌써 이제 1년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시점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그 우리가 그 시간에 숨겨진 그런 비밀을 좀그 파헤치고자 그 카를로 로벨리가 쓴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는 이 책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카를로 로벨리는 그 현재 그 이탈리아 태생의 어떤 물리학자로서 그 프랑스 그 엑스 마르세유 대학의 어떤 이론 물리 교수로 현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이론 물리를 하면서 그 실제로 어떤 그 양자 루프 이론, 그 루프 양자 중력 이론이라는 그런 이론을 좀 이끌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 이분이 쓴 이 그 시간 흐르지 않는다라는 책이 어떻게 보면 그 상당히 쉽게 쓰여져 있는, 그리고 또 상당히 시적으로 쓰여진 그런 책이라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여기 관련된 그 현대 물리학의 그 어떤 그 최신 이론들, 양자 중력 이론 같은 것들을 제 나름대로 그 생각한 바를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의 원 제목은 그 시간의 순서인데요. Order of Time인데 우리말로는 그 이제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고 이제 그냥 의역을 해서 이제 번역을 한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크게 이제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그 시간 파헤치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시간이 없는 세상, 그 다음은 이제 그 시간의 원천에 대해서 이렇게 탐구를 하는 그 세 단계의 어떤 그 스텝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에 해당하는 그 시간 파헤치기 편을 조금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책은 그 뭐부터 시작하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혹은 우리가 잘 익히 들어왔던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상대론 하면은 이제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래서 특수 상대론이라는 게 먼저 나왔고, 그게 이제 나중에는 그 아인슈타인이 그 자신의 어떤 평생을 바쳐서 그 일반 상대론으로 이제 확장을 하게 되는데, 뭐 간단하게 이제 특수 상대론이 뭐냐 하면은 그건 두 가지 어떤 기본적인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즉,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 그래서 그 속도는 초속 30만 킬로미터고, 관찰자가 뭐 정지해 있든 혹은 등속으로 일정하게 이제 운동하고 있든 그 속도는 이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가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가정은 뭐냐면은 어떤 이런 그 물리 법칙은 어떤 관성계에서, 즉 관성계의 개념이 아까 이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좌표계를 말하는 건데요. 그런 관성계에서 보면은 어떤 모든 물리 현상은 동일한 어떤 동일하게 이제 설명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 어떤 뭐 두 물체가 이렇게 부딪혔더라면은 정제 있는 어떤 그 계에서 본 거랑 혹은 등속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거랑 그 사건은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정제 있는 계에서 본 시점에서 이 물체는 충돌했는데 움직이는 계에서 본 시점에서 이 물체는 그냥 뭐 접근만 했지 충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건 사실 물리 현상을 제대로 기술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물리 현상이라면은 그 두 개 어떤 개의 어떤 속도와 상관없이 동일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상대론의 두 번째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정을 가지고 어떤 뭐 수식적으로 전개를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그 E는 뭐 MC 제곱이라는 이런 식도 얻어지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어떻게 움직이는 이런 좌표에서는 시간이 늦게 간다. 즉 정지해 있는 좌표계보다 늦게 간다라고 돼 있고,
이걸 우리가 그 시간 팽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시간이 팽창되냐 하면은 어떤 시간의 간격이 이제 길어진다라는 거죠. 즉 움직이는 물체의 어떤 1초는 정제 있는 사람의 뭐 1년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즉 1초가 1년만큼 이제 팽창이 된 거죠. 우리가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 팽창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고, 또 이제 길이는 수축이 됩니다. 이 길이는 밖에서 본 길이고요. 예를 들어 움직이는 물체의 길이가 뭐 1m면은 이걸 우리가 밖에서 보면은 그 속도가 충분히 광속에 가까우면 이게 뭐 1cm로 이제 줄어들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또 길이 수축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을 측정하는 주체를 이제 관찰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관찰자의 시간이 어떻게 변하냐 하면은, 즉 속도가 이제 증가할수록, 자기가 빨리 갈수록 그 시간은 더 느리게 간다라는 거죠. 즉 외부에 본 사람이 보기에 이제 느리게 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건 이제 특수 상대론의 그 결과이고, 일반 상대론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즉 중력이 클수록 그 또 관찰자의 시간이 늦게 가게 됩니다. 이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지구에서도 사실 높은 데에 있는 사람보다는 이제 낮은 데 있는 사람이 그 중력장의 영향을 더 크게 받죠. 왜냐하면 이제 중력 그 가속도라는 게 사실 그 만류력에서부터 이제 얻어지는 힘인데, 이게 그 두 물체 사이의 거리에 이제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물체 질량에 이제 비례하고, 그 비례 상수가 만류인력 상수 g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표면에 있을 때 이 높은 데 있는 물체보다 더 거리가 짧기 때문에, 즉 두 중심 사이의 그 어떤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더 이제 짧기 때문에 더 큰 중력을 느끼게 되고, 그 중력의 효과가 이 지표면에 있는 사람의 시간을 더 느리게 가게 합니다. 그래서 산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게 되고, 그 지표면에 사는 사람들은 시간이 더 이제 천천히 흘러가게 되는 그런 효과가 되는데요. 근데 이 시간 간격이 이제 빛의 속도가 워낙 크다 보니까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 퍼 세크죠. 초속 30만 킬로다 보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어떤 그 시간 차이가 뭐 나노초 정도, 혹은 그 1m당 한 수 나노초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그 무시할 수 있는 양이긴 하지만 이런 효과도 있다라고 이제 이 저자는 거기서부터 이제 일단 그 논의의 어떤 시발점을 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저자는 나중에는 이제 그 엔트로피 법칙에 대해서도 어떤 좀 그 신선한 그런 그 새로운 해석을 제시를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우리 그 관찰자의 의식, 즉 우리의 그 어떤 기억하는 그런 행위들이 국소적으로 어떤 관찰자계의 엔트로피를 이제 감소시키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의 어떤 그 시스템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개의 엔트로피는 이런 기억 과정에 의해서 정보들이 이제 그 체계적으로 정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엔트로피는 그 무질서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낮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 기억을 하는 행위 자체가. 그러면은 그 열역학 이법칙, 즉 전체 엔트로피는 항상 그 증가하거나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즉 감소할 수 없고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뺀 나머지 이런 환경의 그 엔트로피가 더 이제 증가가 되어야 됩니다. 감소한 것을 상쇄한 만큼의 증가분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 그게 어떤 이런 그 외부의 개의 엔트로피를 증가시키게 되고, 그 엔트로피 증가 방향이 바로 시간이 흐르고 있다라고 우리를 이제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나중에 그 이 저자가 말하는 내용은 이런 그 시간은 사실 흐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어떤 의식 과정에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식하는 그런 그 어떤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이제까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논의를 확장하게 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은 이러한 우리가 그 왜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인간의 그 본성, 우리 기억이
가지는 어떤 물질적인 한계, 우리 뇌가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한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행위가 엔트로피를 감소시키게 하고, 이건 나머지 우리를 제외한 이 우주의 엔트로피를 이제 증가시키게 만드는 그런 현상으로부터 우리가 그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시간이라는 게 많은 그 형이상학과 철학에서도 다루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굉장히 이제 알기 어려운 내용이고, 이걸 선험적으로 보통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물리학에서도 이런 그 시간을 그 하나의 그 변수로 이제 취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그 뉴턴의 어, 이 법칙 같은 경우, 즉 F는 ma다. 이 법칙을 들여다보면은 이건 이제 시간이 이제 거꾸로 흘러도, 즉 t에 마이너스 t를 집어넣어도 동일한 법칙이 이제 성립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뉴턴의 역학적인 그 법칙만으로는 이 그 시간이 왜 과거에서 미래로 한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우리가 그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슈레딩거 방정식, 양자역학에서 우리가 그 미시 세계를 이제 기술하는 이런 슈레딩거 방정식에서조차도 시간과 사실 에너지는 어떤 이걸 서로 연관된 컨주게이트 양이기 때문에, 또 에너지가 보존된 상황에서는 시간을 역전을 시켜도 역시 동일한 그런 물리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시간이 왜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흘러야 되는지를 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리 법칙에서 이 시간과 관련된 법칙은 단 하나, 그 연력학 이 법칙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쉽게 말해서 우주 내에 그런 엔트로피는 이제 증가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걸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열은 높은 데서 뭐 낮은 데로 흐른다. 혹은 그 이 열뿐만 아니라 제2종 그 연구기관은 만들 수 없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비가역적 변화들은 전부 다 이런 그 엔트로피 증가의 그 법칙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과거와 미래를 우리가 그 구분하게 만드는 그 이유도 바로 이런 그 엔트로피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우리가 계산을 하면은 이게 과거인지 미래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항상 그 엔트로피는 감소할 수 없고 증가해야 된다. 즉 델타 S, 여기 S는 이제 엔트로피인데, 엔트로피의 변화량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네, 이러한 그 엔트로피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의할 수가 있는데, 가장 우리가 잘 알려진 이론은 이 볼츠만이 이제 생각한, 즉 엔트로피는 그 KB 로그 W다. 즉 여기 KB는 이제 그 볼츠만 상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W는 뭐가 되냐면 이제 어떤 가능한 배열의 어떤 미시 상태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로그를 취한 값이 바로 이제 엔트로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고요. 다른 말로는 우리가 이제 무질소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생각해서 잘 정돈된 상태면 이제 엔트로피가 낮은 거고, 막 이렇게 어질러진 그런 상태면은, 좀 무질서해진 상태면은 이제 엔트로피가 높아집니다. 여러분들 방을 한번 그 청소를 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그러면 처음에는 그 방이 잘 정돈이 돼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방이 막 자연스럽게 이제 어지러지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사람이 생활을 하니까 이제 어질러지긴 하는데, 그 과정이 이제 자연스럽다는 거죠. 우리가 청소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 방은 저절로 깨끗해지진 않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런 그 어질러질수록, 즉 무질서하는 방향이 바로 자연이 그 진행하는 방향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그 생각을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케이스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런 그 액체통에 잉크를 떨어뜨렸을 때 잉크가 이렇게 퍼지게 되죠. 그래서 물에 균일하게 퍼지게 되는 그런 현상도 역시 이런 그 엔트로피가 이제 증가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잉크와 이제 물은 서로 이렇게 완전히 이제 그 분리가 된 상태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잉크 분자도 역시
불규칙하게, 즉 브라운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불규칙한 이런 랜덤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 물 분자와 완전히 이제 섞여 가지고 이 잉크가 완전히 이제 그 물에 이제 섞이게 되죠. 그런 건 우리가 이제 확률적으로 전부 다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해보면은 잉크가 있을 확률, 한쪽에 모여 있을 확률보다 이렇게 섞일 확률이 더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확률적으로 따지면은 이 섞이는 게 자연스럽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게 이제 그 물리적으로 보면은 그 무질서도가 이제 증가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충분한 시간이 흐른다면은 다시 잉크가 한 점으로 모일 수도 있겠죠. 즉 잉크를 떨어뜨린 상태로 모일 확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따지면은 섞이는 게 자연스럽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이게 역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그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저자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런 그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이유도 우리가 세상을 그 희미하게 보기 때문이다. 즉 미세적인 우리가 이 그 잉크 분자의 운동을 우리가 충분히 다 트레이싱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 보면은 이 잉크 분자들이 이제 그 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 이 잉크 분자의 그 모습을 하나 분자 한 분자마다 다 우리가 추적을 한다면은 그러면 그 시간의 의미는 없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이제 확실하게 안다면은, 그러면 이런 과거와 미래의 차이는 없어진다라고 이제 저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그 시간의 구조를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과연 그 현재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요걸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알기 위해서는 이런 그 민코프스키 그 스페이스라는 개념을 아시면 좋은데, 이 저자도 이런 그 민코프스키 시공간의 어떤 그림에 대해서, 즉 이걸 광원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라이트 콘에 대해서 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내가 지금 현재 지구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만약 뭐 수광년 떨어진 별에서 뭐 다른 친구가 살고 있다면은, 그럼 나의 현재와 이 친구의 현재는 뭐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어, 즉 내가 현재라고 얘기하는 순간이 이 친구도 그 과연 현재가 되는 건지, 혹은 과거가 되는 건지 미래가 되는 건지 헷갈릴 수가 있겠죠. 이걸 이해하기 위한 그 어떤 쉬운 그런 그림인데요. 어, 즉 뭐냐면은 충분히 어떤 우리가 그 거리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정보의 전달이 그 빛보다 빠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빛의 속도로 우리가 갔을 때, 만약 뭐 4광년이 떨어진 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4년을 가야지 이 정보가 이제 도달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현재는 이 사람의 현재와는 지금 4년의 어떤 격차가 있는 거고, 즉 내가 현재 어떤 보낸 정보는 이 사람은 그 4년 후에 받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그 이 사람의 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어떤 그 시공간을 기술할 때 어떤 공간축을 XY 좌표축으로 보고, 시간축을 그 Z축으로 봤을 때 이런 그 시공간의 어떤 현 상태를 하나의 그 점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점들이 전부 다 이 시간축에 따라서 이제 연결되는 그런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게 하나의 그 선이 되고, 이걸 우리가 그 월드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의 운동은 이런 그 시공간 축에서 어떤 이런 세계선으로 기술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이 그 월드 라인이 움직일 수 있는 그 반경이 그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광원뿔이 되겠습니다. 광원뿔이 뭐냐면 이렇게 원뿔 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다시 커지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움직이는 속도가 빛보다 이제 빠를 수가 없기 때문에, 즉 광속에 의해서 우리의 공간은 그 시간과 이제 제약을 받는 거죠. 우리의 시공간은 이 광속의 선에 의해서
제약을 받고 그 빛이 움직이는 선이 바로 이제 그 빛 원뿔의 어떤 모서리가 될 거고, 우리는 이런 광원뿔에 항상 그 안쪽에서만 이제 움직일 수가 있지, 아래 이 밖에서는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광원뿔을 이게 다른 형태로 표현하면 이걸 민코프스키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의 현재점은 이 광원뿔의 두 꼭지점이 만나는 그 부분이 이제 현재가 되고, 아래쪽은 이제 과거가 되고 위쪽은 이제 미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있는 위치에 광원뿔이 하나 있을 거고, 여기 사광년이 떨어진 친구의 어떤 위치에서 또 광원뿔이 있는 거죠. 그럼 이 두 광원뿔은 서로 이렇게 다른 지점에서, 다른 현재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사건이 내가 어떤 보낸 정보가 이 친구가 받기 위해서는 이 광원뿔에 이 친구의 미래 시점에서 이 정보가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광원뿔이 두 개가 떨어져 있고, 그 사이의 공간은 우리가 어떤 정보도 전달하지 못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렇게 그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어떤 현재라는 개념이 전 우주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항상 현재라는 건 지금 여기, 즉 내가 있는 요 지점에서 현재를 얘기하는 거지, 다른 사람의 다른 지점에서의 그 현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심지어 같은 지구 내에서도 우리가 바로 1m 떨어지는 사람의 현재와 지금 나의 현재는 아까 그 한 나노 세컨드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하나의 관찰자로서 어떤 각자 나름의 이런 그 시공간을 가지고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초기에는 이런 특수상대론이 처음 이제 발견됐을 때만 하더라도 시공간 구조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 균일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관찰자마다 각각의 어떤 이런 그 민코프스키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긴, 원뿔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원뿔은 한쪽 방향으로 온라인 돼 있고, 즉 과거에서부터 이제 미래로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즉 그 이 둘 원뿔 사이의 어떤 우리가 그 포비든 공간, 금지된 공간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또 그리고 그 사건과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이제 그 시간의 어떤 시간은 항상 그 과거에서 미래로 이제 균일하게 이제 흐른다라고 이제 아인슈타인도 처음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그림을 보시면은 이 시공간의 원뿔이 다 한쪽 방향으로 이제 균일하게 이제 온라인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즉 아인슈타인이 늙어감에 따라 일반 상대론을 이제 정립을 하게 되죠. 이제 그때 나온 개념이 즉 강한 중력이 이런 시공간을 휴게한다. 즉 원뿔의 어떤 이 방향을 서로 이제 뒤틀리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아인슈타인도 이제 원뿔이 이렇게 휠 수 있고, 원뿔 자체가 이제 시공간이 이제 중력에 대해서 그 뒤틀리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다라고 또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중력에 의해서 그 흐트러진 시공간 구조는 그 그림과 같이 즉 이 원뿔의 그 시공간이 한쪽 방향으로 온라인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랜덤한 건 아니지만, 이제 그 어떤 강한 중력이 있는 곳에서는 그쪽 방향으로 이제 시공간이 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그 이런 민코스키 시공간의 원뿔이 이제 그 틀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일반 상대론에서 얘기하는 어떤 중력 효과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그 재밌는 게, 이런 그 블랙홀에 의한 그 시공간의 어떤 뒤틀림 효과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 블랙홀이라는 건 이 별이 이제 수축을 해가지고 모든 게 굉장히 이제 그 질량이 굉장히 밀도가 크게 이렇게 수축한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이 어떤 질량이 워낙 이제 크기 때문에 이 중력 효과가 커서 심지어는 이제 빛도 이 블랙홀을 이제 탈출할 수가 없는 거죠. 즉 아까
아까 말씀드린 그 중력, 즉 만류 인력이 이제 R 제곱분의 GMM으로 주어진다고 했는데 그 효과가 워낙 크다 보니까 모든 물체는 다 이제 블랙홀로 이제 빨려 들어가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빛도 이 주위 시공간의 어떤 그 왜곡으로 인해 가지고 이 블랙홀의 중력장을 이제 탈출하지 못하고 블랙홀에 이제 갇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이제 그 빛이 탈출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이제 까맣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블랙홀에는 이 블랙홀 주변으로 이제 그 사건의 지평선, 이벤트 호라이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 모든 물체가 이제 이벤트 호라이즌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 안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심지어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밖에서는 그걸 알 수가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어떤 사건의 지평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 원추, 즉 민콥스키의 어떤 원뿔이 이 블랙홀 주변에서는 이 강한 중력 때문에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이제 휘게 되는데, 온라인이 되는데, 이게 블랙홀 방향으로 이렇게 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블랙홀에서는 이런 그 민콥스키 시공간이 블랙홀 방향으로 이제 온라인이 되기 때문에, 즉 그 빛의 어떤 이동 방향, 그 광원불의 그 표면이 이 블랙홀의 그 이벤트 호라이즌 지평선과 일치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물체가 이제 과거에서 가다가 블랙홀과 만나면 블랙홀 속에서는 탈출할 수 없다라는 거죠. 블랙홀 내부에 항상 그 미래가 존재하지 블랙홀 밖으로 다시 나갈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저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그 루프 이론에 의해서 어떤 그 시공간 구조를 제시를 하게 되는데요. 즉 루프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전기장을 얘기를 할 때 전기상자를 예를 들어 보면은 플러스 전화에서 이제 전기장이 나와서 이제 마이너스 전화로 이제 전기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 전기장의 모양에서 보면은 그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이 하나의 또 닫힌 루프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장도 마찬가지로 N극에서 자기장이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면은 이 자기장이 다시 이제 제자리로 들어오는 이런 닫힌 루프를 형성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루프 이론이 되는데, 즉 이런 시공간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그 장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닫힌 루프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아까 광원불의 어떤 그 시공간 구조가 우리가 미래로 갈수록 서로 이렇게 조금씩 어긋나서 이제 닫힌 루프를 이룬다면은, 우리가 즉 미래로 가는 게 바로 다시 이제 과거로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일단 저자는 미래로 가면 시공간의 동일한 점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굉장히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인데요. 우리가 그 미래로 간다는 것 자체가 다시 이제 과거로 오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사실 우리의 어떤 현재 어떤 행동이나 이런 사건들이 다시 반복되더라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네, 그래서 만약 이 아이디어가 맞다면은 이건 그 어떤 그 영혼 회귀 사상과, 즉 니체가 말한 어떤 영혼 회귀 사상과도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재미난 주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니체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똑같은 것이 그대로의 형태로 영혼에 들어가는 것이 삶의 실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즉 우리가 어떤 그 행위를 할 때 그 행위 자체가 계속 무한히 이제 반복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어떤 자유의지와 이런 그 우리의 삶은 어떻게 우리가 그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심오한 그런 주제를 이제 안겨줄 수 있는 그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시 그 저자의 그 생각으로 돌아오면요.
그럼 과연 그 시간의 본질이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자는 그 세 가지 인물을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잘 아시다시피 그 시간은 변화의 척도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얘기는 우리가 어떤 절대적인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변화 과정에서 우리가 인지하는 게 바로 시간이다. 그래서 만약 어떤 물체의 변화나 움직임이 없으면 시간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의 그 상대적인 시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 뉴턴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그 뉴턴은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에도 흐르는 시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즉 뉴턴은 그 절대 시공간을 그 주장을 했습니다. 즉 우리가 수학에서 얘기하는 그 이런 좌표계, 이것도 하나의 절대 공간이고, 절대 시간이 있어서 이 절대 시간에서 이 절대 공간에 어떤 물체를 기술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바로 이제 또 향후 어떤 서구의 근대 문명을 뒷받침하는 그런 기계적인, 그런 물질적인, 유물적인 사상이 되겠습니다. 네, 이에 비해 아인슈타인은 시공간은 바로 그 중력장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력이 있으면 그 주위에 그 시공간 휘게 되고, 이런 그 휜 시공간은 우리가 그 아인슈타인의 중력장 방정식으로부터 잘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상도이론에서 나오는 그 아인슈타인의 그 중력장 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어떤 이런 그 텐서를 사용한 그런 방정식이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G는 이제 만류인력 상수가 되고요. 네, 이러한 그 휜 시공간은 아인슈타인의 그 일반 상대론에서 나오는 그 중력장 방정식으로부터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그 일반 상대론, 즉 그 상대론으로부터 우리가 시간을 잘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로 과연 충분한 것인가? 그게 아니죠. 우리가 현재는 그 양자역학이 그 주류가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분명히 어떤 이런 시간에 대해서도 양자역학적인 효과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을 시간에 도입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나타나는 어떤 그 현상이 시간의 입자성, 그 다음에 미결정성, 그 다음에 관계성, 이 세 가지가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입자성은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우주의 모든 것은 다 양자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도 양자화, 빛의 에너지 같은 이제 플랑크 상수 곱하기 빛의 진동수가 이제 포톤 하나, 빛 알갱이 하나가 가지는 그 에너지가 되고, 빛이 모여 있다면은 이 빛 알갱이 하나하나가 이제 한꺼번에 이제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공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플랑크 거리라는 게 있고요. 그럼 이 거리도 사실 연속적인 양이 아니라 이런 플랑크 거리가 최소 단위가 되는 공간에 대한 양자화도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양자화도 우리가 그 플랑크 시간으로 알려진, 즉 10의 마이너스 44승 초가 되는데요. 이 초가 바로 우리가 그 시간의 최소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사실 연속적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양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점프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시간 간격만큼 점프를 하고, 이 사이에 있는 간격에 대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 시간의 양자화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랑크 거리는 뭐냐면은 이 빛이 플랑크 시간 동안 간 거리가 되고요. 그래서 우주의 이 빛의 속도는 C로 초속 30만 킬로로 일정하다고 했죠. 그래서 그 빛의 속도로 플랑크 시간 동안 흐를 때 간 거리가 바로 그 플랑크 거리가 됩니다. 이건 약 한 10의 마이너스 35cm가 되고요. 이게 바로 이제 어떤 공간의 어떤 양자와 최소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우주가 연속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모든 게 하나의 어떤 그 프레임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시간에 대해서는 플랑크 시간, 공간에 대해서는 플랑크 거리, 그 다음에 이 우주가 그 빛이 진행하는 속도만큼 광속 C로 우주의 모든 현상들은 제한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어떤 그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어떤
시뮬레이션 과정과도 굉장히 유사한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양자에 대한 그 현상을 쉽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림으로 이해를 하면 쉬운데요. 여러분들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그 조르주 스웨라의 그림을 보시면은 그 전멸법으로 해서 굉장히 그 점으로 빛을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눈으로 느끼기에, 즉 우리 뇌가 느끼기에는 이게 자연스럽게 연속적인 색깔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과도 사실 유사하게 됩니다. 그게 나중에는 어떤 우리가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도, 시간은 양자화되어 있지만 사실 느끼는 것들은, 연속적으로 느끼는 것들은 바로 우리의 뇌가 그렇게 이제 느끼게 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그 시간의 또 다른 성질로는 이제 미결정성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시공간이 이제 중첩이 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첩이 돼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전자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은, 전자가 스핀이 가능한 상태가, 스핀이 이제 업인 상태가 있고 다운인 상태가 있습니다. 즉 전자가 이렇게 자전하는 경우랑 거꾸로 이렇게 자전하는 경우, 두 가지 상태만 가능한데, 우리가 이제 측정하기 전에는 이 두 상태가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떤 상태인지 모른다는 얘기고요. 그게 바로 이제 중첩, 슈퍼포지션의 개념이고, 그다음에 관계성은 뭐냐면은, 이러한 미결정성은 하나의 양이 다른 양과 상호작용을 할 때 이제 해소된다. 만약 이런 전자가 우리가 측정을 한다면, 전자의 스핀을 측정을 한다면은, 그 측정을 한 행위 자체는 뭐 자기장을 걸어줘서 뭐 스크린에 충돌을 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겠지만, 이런 측정한다는 행위로서 우리가 이 중첩된 상태를 하나의 상태로 구체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관계성에 의해서 이런 그 미결정성이 이제 해소가 된다, 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양자역학의 그 세 가지 성질, 즉 입자성, 그 미결정성, 관계성이 바로 이 시간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양자역학을 시간에 대해서 적용해서 나온 이론이 루프 양자의 중력 이론이 되겠습니다. 즉 루프 퀀텀 그래비티 시어리라고 하는데, 이건 시간을 우리가 공간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그 장으로, 즉 필드의 개념으로 바라봤을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즉 시간은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들의 어떤 느슨한 망이다. 그래서 사실 요동치고 중첩되고 어떤 모든 특정한 물체에 대해서 특정한 시간에 구체해야 된다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면, 시간 자체는 중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원뿔 자체도 서로 이렇게 그 중첩이 되어 있는, 즉 중첩이 되어 있는 경우고, 이게 또 이제 오실레이션을 합니다. 즉 이 원뿔 자체가 불확정성 원리로 인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진동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순간은 과거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순간이 미래가 될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측정하기 전에는 이제 모른다는 얘기죠. 측정한다는 거는 어떤 우리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인식을 하는 그런 그 행위가 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사건을 인식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은 그건 계속 중첩된 그런 상태로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사실 고전역학만 배워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인데, 어, 쉽게 말하자면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어떤 그 닫힌 어떤 박스 안에 고양이를 넣어두고 여기 어떤 그 독약이든 병을 놔뒀을 때, 어떤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 병이 깨져서 깨질 수도 있고 안 깨질 수도 있지만, 두 그 확률은 이제 그 만약 반반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떤 양자역학의 이 상태가 이 병을 깨뜨릴 수도 있고 안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안 깨뜨릴 수도 있는데, 그럼 고양이가 살아있는 경우랑 죽은 경우가 사실 중첩이 되어 있는 경우죠. 우리가 측정하기 전에는 이 고양이 상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중첩이라는 얘기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병이 깨진 걸 안다면은, 그때는 고양이는 이제 죽어 있는 게 되겠죠.
그때는 하나의 그 우리 측정하는 행위로 인해서 이 고양이 생사가 이제 바로 그때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 어떤 양자적인 정보 전달 수단으로 현재 많이 개발되고 있는 그 양자 전송 이론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스핀이 결맞은 상태에 어떤 스핀업과 다운이 있는 전자 두 개가 초기 상태부터 만약 결맞은 상태로 만약 거리가 충분히 떨어져 있다면은, 그럼 이 거리가 빛의 속도로 가서 뭐 수광년이 걸리는 굉장히 먼 거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쪽 전자의 스핀 상태를 알면은 다른 쪽 전자의 스핀 상태가 바로 그때 정해진다는 거죠. 즉시.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론과도 조금 모순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는데, 이때 얘기하는 근데 실험적으로 이 이론이 이제 맞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 상대론도 사실 완전한 이론이 아니고, 이러한 그 정보 전달의 어떤 이러한 정보 전달의 속도로 보면은 즉 그 상대론에 대한 어떤 C, 즉 광속의 제한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도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러분들 그 조르주 쉐라의 그 그랑드 자드 썸의 그 일요일 오후라는 매우 이제 그 잘 알려진 요 그림을 여러분들 한번 감상을 해보시면서, 즉 우리가 그 하나의 그 점으로 알갱이로 이렇게 그 색깔을 구성했을 때, 그 색은 비록 원색에 가깝지만 우리가 눈을 인식하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그 다채로운 그 색채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간도 사실 연속적으로 흐르고 순서대로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조금 자세하게 보면은 시간은 이제 플랑크 시간 단위로 불연속적으로 점프를 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과거와 미래도 사실 어떤 그 확정적인 게 아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방향, 우리가 인식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 뇌에 저장된 것,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생각할 뿐이지, 실제로는 자연 자체, 우주 자체는 굉장히 어떤 불확정성의 원리에 의해서 굉장히 불확정적인 것이고, 사실 우리의 관찰자로서 측정하는 행위에 따라서 그 사건, 선후 관계도 사실 바뀔 수가 있고, 그런 아주 그 조금 그 심오한 그런 어떤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를 들으면서 어떻게 느끼셨나요?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하게 되었나요? 아니면은 조금 더 모호하게 혹은 시간이 더 어렵게 느껴지셨나요? 저자는 그 시간이라는 게 어떤 1차원적인 양으로 단순히 흘러가는 게 아니라 마치 공간과도 같이 여러 적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다 심지어는 이제 양자역학적인 효과를 고려를 하면 이 시간 자체도 중첩이 되어 있고 불확정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의 어떤 삶과 연관이 현재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시간의 본질을 잘 파악하면 우리의 삶도 훨씬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고, 우리의 그 어떤 인생관에 혹은 무엇이 중요한지 보다 본질적인 것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저는 시간은 신의 숨결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이 드러나고 모든 이제 진실이 밝혀지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시간이고, 또 우리는 이 한정된 시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무엇보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선택이 과연 우리의 어떤 자유의지에 따른 것인지, 이런 그 영겁의 어떤 그 순환을 생각하면은 우리의 작은 선택이라도 이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다 깊이 있는 그 생각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자신의 삶을 보다 신중하게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혹은
가치 있는 것을 쫓아가서 자신만의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더 충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는 더 나은 이런 시간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